그 동업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.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다. 자백을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하지 않아요. You're a holiday, such a holiday. 자, 이번 주 시사교육창 제목은 유검 무죄,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라는 주제입니다.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어떤 소송, 그게 1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. 이 소송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 17년 동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.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. 스포츠센터입니다.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뭐 굉장히 큰 스포츠센터였는데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. 대신 이 자리에 지금 대형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. 송파구에. 한때는 이 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. 뭐 회원만 한 1,5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스포츠센터였는데 망했습니다. 파산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걸려있던 뭐 여러 가지 근저당, 뭐 늘 그렇듯이 부동산에 근저당권들이 많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매우 안정적인 수익이 짭짤한 근저당 채권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하나가 152억 원짜리 근저당 채권인데 이걸 100억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채권을 하나 누군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게 누군가 하냐면은 이 사람입니다. 정대택 씨라고 그 스포츠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는 요 채권은 100억에 살 수 있는데 금방 152억 원래 값에 되팔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. 그런데 100억에 살려면은 일단 계약금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계약금이 10%, 10억이 일단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. 뭐 10억은 물론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를 좀 이제 모아야 했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이분입니다. 윤석열 그 현재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. 이분이 10억을 들고 내가 투자하겠다 거기 해서 그 근저당 채권을 삽니다. 100억에. 그리고 실제로 100억짜리 근저당 채권을 종잣돈 10억에 사서 5달 만에 52억 원을 정확히 남깁니다. 뭐 굉장하죠. 5달 만에. 더군다나 17년 전 2003년도 52억을 갖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익을 남긴 거 아니에요? 근데 하기 전에 이런 약정서를 하나 맺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균분하자.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근저당 채권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동업자 두 사람끼리 똑같이 손해가 나도 반, 이익이 나도 반, 균분하자라는 약정서를 맺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52억이 이득이 남았잖아요. 그러면 26억씩 최 회장 26억 그리고 정대택 씨 26억씩 이렇게 뭐 나눠 가지면 됩니다.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죠. 최 회장이 갑자기 소송을 고소를 했습니다. 이 약정서가 서로 둘이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맺은 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찍었다나 해서 이 약정서는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은 겁니다. 뭐 정대택 씨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소송이 이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뭐 저희도 그 17년 전 얘기니까는 뭐 확신할 수는 없죠. 누구 말이 맞는지. 어쨌든 재판이 들어갑니다. 형사소송이 그래서 강요죄는 형사고소니까 형사소송이 들어가서 최 회장이 이깁니다. 재판에서. 그런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이긴 이유가 그 약정서를 쓰는 자리에서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대택 씨와 최 회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약정서라는 게 어떤 공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입회인 그때 법무사가 이 약정서를 작성해서 자 둘이 반반씩 나눈다라고 도장을 찍고 작성을 했는데 이 법무사의 진술이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 법무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약정서 작성할 때 최 회장 말대로 강요 행위가 있었다. 협박에 의해서 어거지로 최 회장이 도장을 꾹 찍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. 재판정에서. 결국 그래서 이 정대택 씨는 징역형을 삽니다.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. 그리고 52억 이익금 그거는 모두 100% 이제 최 회장으로 한테 이제 돌아갑니다. 자,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. 1심 이렇게 끝났습니다.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었는데 반전이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. 반전이 있습니다. 이 법무사가 2심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꿉니다. 그때 내가 이 강요 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는 돈 받고 대가를 받고 나 위증을 했다라고 뭐 일종의 양심 선언 같은 걸 이제 한 거죠.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. 왜 했을까?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위증의 대가로다가 받은 게
자기가 법무사가 결정적인 진술을 할 때마다 또 자술서를 쓸 때마다 8천만 원, 7천만 원, 5천만 원에서 이 수표들이 받았다. 전부 다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. 이 수표 2억을 받았고 돈만 받았느냐? 아닙니다. 돈과 함께 이게 그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거든요. 뭐 그렇게 아주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격이 한 3억 정도, 3억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. 이 아파트도 같이 법무사가 받았다. 누구한테서? 최 회장한테서. 왜? 위증의 대가로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1심이 뒤집히게 생겼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가장 1심에서 최 회장이 이긴 결정적인 원인이 법무사가 그 약정서가 반칙 나누기로 한 약정서가 합의가 아니고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최 회장이 찍었다라고 진술했는데 법무사가 그게 아니고 이거 도장을 합의해서 서로 찍었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는 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으니 1심 재판 결과가 뒤집혀지게 생겼지 않습니까? 이 아파트 당시 시가가 한 3억 정도 됐었거든요. 현금 2억 원과 이 아파트 합해서 도합 한 5억 원 정도를 이제 법무사가 받고 대신 위증을 이제 한 겁니다. 근데 이 아파트 등기를 한번 띄워보니까요. 등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준 사람은 원모 씨라고 해서 명의가 원모 씨로 이전이 됐어요. 원모 씨는 법무사의 부인 이름이 성이 원 씨입니다. 부인 이름으로다가 그 최 회장이 넘겨줬거든요. 근데 넘긴 사람이 그럼 누구냐? 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여기 있죠? 김명신이란 사람이 넘긴 거거든요. 김명신이 누구냐? 이분입니다.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죠. 김건희 씨가 이름을 한번 개명을 했거든요. 과거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의 아파트를 법무사한테 넘겨준 겁니다. 법무사 증언에 따르면은 위증의 대가로 김건희 씨의 아파트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거든요. 이 왜 진술을 번복을 했을까요? 그거 참 궁금하죠. 번복을 한 이유는 원래는 이 법무사가 그 약정서를 작성한 걸 갖다가 강요를 하고 위증을 하는 대가로 13억을 받기로 최 회장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정대택 씨하고 이 법무사거든요. 둘이 사실은 고향 친구입니다. 고향 친구를 배신을 이제 한 거죠. 돈이 워낙 13억 주겠다고 하니 정대택 씨가 원래 그 받기로 한 돈이 26억이지 않습니까? 절반인 13억을 이 법무사 당신한테 줄 테니 위증을 좀 해다오라고 최 회장이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13억이 아니고 막상 온 거는 현금 2억과 그다음에 아파트 3억 원짜리 합해서 한 5억 정도만 주고 뭐 이걸로 이제 끝냅시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13억 주기로 해놓고 내가 친구까지 배신을 했는데 고향 친구까지 배신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겁니다. 물론 고향 친구에 대한 이 배신했다는 돈 때문에 배신했다는 그 양심의 가책도 매우 컸을 거예요. 그래서 당시 이 그 변론을 맡았던 그 변호사에게로는 매일 와서 무릎 꿇고 이 정대택 씨한테 빌었다고 합니다.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. 그래서 법무사가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죠.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8일 만에 갑자기 구속이 됩니다. 그런데 뭐 구속이 될 수 있어요. 위증을 했으니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? 더군다나 남을 그 모함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으니 그건 사실 큰 죄거든요. 검찰에서 갑자기 인지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구속을 시킨 사유가 위증을 해서 이 모해 위증죄로다 구속을 한 게 아니고 난데없이 변호사 위반법으로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.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인데 마치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하고 대신 돈을 5억이나 받았다라고 해서 이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사는 나는 변호사 위반으로를 한 게 아니다. 돈 받고 위증을 했으니 이 모해 위증죄로다가 나를 기소해라.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달라.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. 실제로는 모해 위증죄가 형량이 훨씬 더 셉니다. 변호사법 위반보다는. 내가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냐.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법률적인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5억씩이나 주고 그러면은 그 최 회장이 그 나를 갖다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5억씩이나 줬다는 말이냐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기는 모해 위증을 한 거다. 검찰에서 끝까지
이 모해 위증으로는 기소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재판을 이거는 안 합니다. 그리고 대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. 왜 검찰이 법무사가 죄를 자백하는데도 내가 위증했어 하고 자백하는데도 굳이 그걸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당신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돈 받고 변호사법 위반한 거야 라고 이거로만 기소를 했을까요? 그거는 모해 위증으로다가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면은 1심의 판결이 처음에 그러니까 최 회장과 정대택 씨가 그 벌였던 강요죄에 대한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. 승소한 이유가 법무사가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 그게 번복됐으니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대신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재판에 넘어가면은 이 법무사는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 책임이 있는데 돈을 준 사람, 최 회장이죠.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제 이 그 변론을 맡았던 이 변호사 얘기로는 입장으로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다.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한 거는 재판에 어떻게든 안 넘기려고 하고 엉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재판에 넘기더라. 그 이유가 뭐겠느냐, 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. 결국 이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. 2년 살았습니다. 2년을 감옥에서 사는데 항소를 하진 않았어요. 항소를 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?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아파트 3억짜리 받았지 않습니까? 돈도 또 2억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2년 살고 뭐 이거나 챙기자 뭐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친구에 대한 배신은 양심선언을 했으니 친구에게도 뭐 용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있는 아파트와 돈이나 뭐 챙기자 이런 속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. 최 회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죠. 장모 최 씨가 다시 민사소송을 겁니다. 법무사에게 줬던 이 아파트와 현금 2억 원이 돈은 빌려준 거니 줬던 아파트와 돈도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겁니다. 법원에서는 돈 2억 원은 현금 2억 원은 이게 빌려준 건지 아닌지 이게 애매모호하다. 그러니 그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. 대신 이 아파트는 김건희 씨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다시 돌려줘라 해서 이 아파트는 김건희 씨 명의로 다시 돌아갑니다. 법무사가 2년간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. 뭐 여러 가지 좀 그랬겠죠.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클럽 채권을 팔았던 52억 원은 전부 이제 최 회장의 차지가 된 거죠. 자, 김건희 씨와 최 회장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. 주로 부동산 관련돼서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성남의 그 도촌동이라는 그 땅을 매입했을 때도 그렇고 의정부에는 요양병원을 사업을 벌였을 때도 그렇고 패턴들이 비슷합니다.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그 돈이 되는 물건의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동업자로다가 같이 동업을 맺습니다. 그리고 그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독차지한다. 이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 건의 그 사업 그 패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. 모든 동업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. 다들 이 동업 피해를 본 그 동업자들은 뒤에 누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법무사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어떻게 자백을 했는데도 이거로 재판을 안 넘기고 이거로 재판을 넘기냐 검찰에서. 이거로 재판을 넘길 것 같으면은 1심이 뒤집어지니까 최 회장이 재판에서 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다가 편법으로다 넘긴 거 아니냐라고 피해를 본 동업자들은 그리고 이 법무사 그리고 또 아까 정대택 씨들은 이렇게 생각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진짜 뒤에 누가 있는 거냐? 뭐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네.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 거예요. 근데 그거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건 2012년이거든요.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은 2003년부터 2008년, 9년 이때 이제 벌어진 사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죠. 시점이 안 맞습니다. 윤석열 총장이 여기 개입됐다는 뭐 뒤를 봐줬다. 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다만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 결혼하기 전에
알고 지냈던 검찰의 그 고위 간부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뭐 그 사람이 그럼 뒤를 봐준 게 확실하냐 단정 짓지 못합니다. 그렇지만은 저희가 만나보니 그 검찰의 고위 간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. 그 부분을 이번 주 시사교육창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목을 정한 것도 유검 무죄,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라고 지은 겁니다. 이번 주 시사교육창 시간은 뭐 8시 5분입니다.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